한국은 기술을 그냥 싸게 조립하는 나라일 뿐 배울 건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영국 컨설턴트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사우디 수석 연구원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아랑곳않고 사우디가 발전하고 싶다면 영국에 돈을 더 많이 내면 될 일이라며 돈만 주면 기술은 얼마든지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사우디 수석 연구원은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면서 저번 철도 프로젝트는 왜 다 실패했냐고 날카롭게 얘기하자 황급히 시선을 돌리고 마는데요.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권 다툼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우디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왕세자의 경제특보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왕립경제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저 역시 불편한 심정이었죠. 사우디는 이제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만 하는데 그 성과가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사우디의 기술 자립도 현황이고 여기가 2030년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 간극을 보는 순간 저는 회의 중인 분석가가 아닌 이 땅에 사는 한 사우디 시민으로 돌아갔어요. 내 가족, 내 아이들, 그리고 미래 세대가 살아갈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석유가 마르면 그들의 기술 지원도 말라붙을 테니까요. 그 순간 회의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실상 이런 위기감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었으니까요. 위기감을 느낀 왕실은 세계 최고의 컨설턴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매일같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들의 제안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세요. 더 많은 외국 기술을 도입하세요. 마치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이었죠. 저는 참을 수 없어 조심스럽게 한국의 기술력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한국의 발전 모델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한국이야말로 석유 한 방울 없이도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나라니까요. 하지만 영국 출신 컨설턴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유럽과 미국에서 온다며 한국은 그저 빨리 따라하는 싸구려 복제품이라고 얘기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속에 이상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 분석가로서의 직감이 그의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반응이 나왔는지 저도 당시에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밤늦도록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혁신 시스템, 그리고 발전 과정에 대한 자료들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더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이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는 시사점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요. 리야드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라는 축복을 받았지만 동시에 저주도 받았다고요. 풍부한 자원이 오히려 우리의 혁신 능력을 저하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에 오히려 사람의 역량, 기술의 혁신에 모든 것을 걸었죠. 왕립경제연구소장에게 특별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주제는 석유 이후 시대의 기술 자립 전략이었어요. 연구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나라를 모델로 삼을 계획인가?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연구소장의 표정에서 의구심이 읽혔지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을 정리하며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 작성이나 정책 제안을 넘어서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우디의 미래 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의 1단계 건설이 공식적으로 지연된다는 발표였죠.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라고 했지만 내부 관계자라면 누구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네옴시티는 사우디의 미래를 상징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석유 없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5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도전이었죠. 하지만 착공 3년이 지났음에도 사막에는 여전히 비전과 계획만 가득할 뿐 실질적인 진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국제 컨설팅 회사들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달리 현장은
답답하게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왕세자의 지시로 네옴시티 프로젝트 점검 특별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현장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많은 서류와 계획, 그리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었지만 사막의 모래만 쌓여 있을 뿐이었죠. 서류상으로는 30%가 완성되었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이는 건 기초 공사 몇 개와 임시 사무실 뿐이었습니다. 특별팀 회의실에서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목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유럽 건설사들은 현지 조건의 어려움을 탓했고 미국 기술 컨설턴트들은 기술적 난제를 강조했어요. 모두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뿐 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숫자들을 들여다볼수록 명확해지는 한 가지 패턴이 있었어요. 서구 선진국의 방식은 사우디의 환경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사막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럽이나 미국에서 잘 작동하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 했죠. 종이 위에서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비판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기에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했어요. 그때 문득 한국의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 한국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을까? 한국의 건설 기업들이 중동에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례들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죠. 다음 날 특별팀 회의에서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프로젝트 수행 방식과 비교한 내용이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계획에만 집중했고 실행은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어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 방식의 한계입니다. 그들은 만들기보다는 계획에만 집중했을 뿐입니다. 제 보고서는 팀 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구 출신 컨설턴트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사우디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논쟁 중에 한 영국 컨설턴트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처럼 하자는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처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고려해볼 가치는 있다고요. 회의가 끝난 후 특별팀의 사우디 책임자인 압둘라 박사가 조용히 접근해 물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방식보다는 효과적일 것이라고요. 압둘라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한국의 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건설 기술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고 구체적인 제안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압둘라 박사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도시 개발과 건설 기술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문득 5년 전 한국 방문 경험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통상부의 업무 출장으로 잠시 방문했을 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당시 한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완벽한 효율성과 질서에 압도당했습니다. 입국 절차가 너무나 빠르고 간결했죠. 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듯 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과 깔끔한 도로,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열차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지하철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분 단위로 정확히 도착했어요. 역마다 디지털 표지판이 열차 도착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었고 열차는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몇몇 역에서는 초 단위로 표시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제가 본 것 중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 함께 출장 간 동료인 파하드는 이런 정확성에 감탄하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우리도 매번 늦는 회의 시간을 지킬 수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 모두 웃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단순한 시간 준수를 넘어선 사회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호텔에서 본 한국의 인터넷 속도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파일이 다운로드되고 영상이 버퍼링 없이 재생되었어요. 한국인들에게는 일상적인 것이었겠지만 제게는 미래 기술을 미리 경험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사우디 지하철을 맡고 있는 삼성물산은 당시 삼성 공장을 방문했던 저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죠. 출장 일정 중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했을 때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에서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이 모든 기술이 100% 한국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5년 전에 그 짧은 방문에서 본 것들이 지금에야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과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문화였어요. 한국 방문 기억을 되새기며 자료를 정리하던 중 흥미로운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었죠.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찾는 것이 제 임무가 되었습니다. 수일간 자료를 분석한 후 압둘라 박사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기술적 분석을 넘어 한국의 발전 모델이 네옴시티와 같은 미래 도시 건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도시 통합관리 시스템에 주목했죠. 압둘라 박사는 제 보고서를 읽고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한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과 접촉해보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조사를 넘어 실제로 한국의 기술을 네옴시티에 도입할 가능성을 타진해야 했습니다. 압둘라 박사의 지시에 따라 한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단계로 서울에서 열리는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석하기로 했죠. 출발 전 리야드 공항에서 우연히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영국 컨설턴트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아해하며 물었고, 제가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조사하러 간다고 하자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서구 기술을 베끼는 것에 능할 뿐이라고요. 이틀 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엑스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시장은 상상 이상의 기술들로 가득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도시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한 통합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과 에너지 사용량, 심지어 대기질까지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었죠. 한국의 대표적인 전자기업 부스를 방문했을 때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태양광 패널 기술을 소개받았습니다. 일반적인 태양광 패널과 달리 사막의 모래바람과 극단적인 온도 변화에도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기술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이미 중동의 다른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엑스포에서 만난 한국 스마트시티 협회의 김 이사는 제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핵심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환경과 필요에 맞게 설계하는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그는 한국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비결이 바로 이 설계 능력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의 대표적인 건설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이 회사는 중동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네옴시티와 유사한 사막, 도시 건설 프로젝트의 3D 시뮬레이션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의 환경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박 부사장은 한국 건설 기술의 강점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기술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법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물 재활용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막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물을 99%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었죠.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는 한국의 K방산 기술이 어떻게 민간 영역으로 확장되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군사 목적으로 개발된 정밀 센서 기술이 도시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한 사례였어요. 엔지니어는 이것이 한국 기술의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기술을 개발하면 그것을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죠. 일주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저렴한 제품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적 설계의 결과물이었어요. 그들은 기술을 단순히 생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과 환경에 맞게 전략적으로 설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기업들의 실용주의적 접근법이었습니다. 이론보다는 실제 적용에 중점을 둔 기술 개발 방식은 네옴시티와 같은 프로젝트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 같았어요. 화려한 비전보다는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리야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룬 기술적 성취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없이도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된 그들의 여정이 석유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압둘라 박사에게 제출할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생존 전략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네옴시티에 도입해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리야드로 돌아온 후 압둘라 박사에게 한국 방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 네옴시티 프로젝트 총괄위원회에 재발표 기회를 마련해 주었어요. 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테이블 주변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온 컨설턴트들과 사우디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국의 기술력을 조사해온 저에게 쏟아졌죠. 발표를 시작하기 전 네옴시티의 현재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먼저 띄웠습니다. 프로젝트 지연과 예산 초과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 부족이라는 냉혹한 현실이었어요. 이어서 유럽과 미국의 접근 방식이 왜 사우디의 환경에 맞지 않는지 분석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서구 기술의 한계를 지적하는 순간 예상대로 서구 컨설턴트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제가 서구 기술의 한계점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을 때 회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문제 해결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들이 북유럽이나 미국 서부에서 잘 작동하던 방식을 사막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려 했던 수많은 사례를 보여주었어요. 이어서 그들의 기술은 풍부한 물과 전력 공급을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점, 그리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현하려는 접근법이 실질적인 진전을 방해했다는 점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영국 출신 컨설턴트가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 발표가 한심하게 주관적이라며 그들의 방식은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검증된 접근법인데 이제 겨우 산업화를 이룬 신흥국가 한국의 경험이 어떻게 서구보다 나을 수 있냐고 비꼬았어요. 심지어 한국은 아직도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단계에 있다는 무례한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그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가장 명확한 사례인 네옴시티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현재 채택된 유럽식 시스템은 연간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을 기준으로 설계된 반면 사우디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라는 뻔한 사실을 지적했죠. 그리고 이 근본적인 부조화가 지금의 프로젝트 지연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성공적으로 건설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례를 보여주며 한국 기업들이 현지 환경에 맞게 기술을 조정하는 탁월한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제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 출신 자문위원이 손을 번쩍 들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혁신적이라는 이름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은 항상 위험을 수반하며 수세기 동안 쌓아온 서구의 경험과 지식을 한국이라는 이름 아래 포기하는 것은 전체 프로젝트를 도박에 거는 것과 같다고 비꼬았어요. 한국이 중동에서 몇 개의 프로젝트를 완수했다고 해서 네옴과 같은 세기의 프로젝트를 맡길 수는 없다며 마치 어린아이에게 우주선을 맡기는 것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그의 무례한 비유에 회의실의 일부 사우디 관료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에너지 시스템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서구의 설계는 안정적인 기존 전력망을 전제로 했지만 네옴시티는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어떻게 제주도와 같은 고립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이미 오만과 같은 사우디와 유사한 기후를 가진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된 사례들을 상세히 보여주었습니다. 문제 해결 접근법의 차이를 설명하는 동안 저는 서구 컨설턴트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이 대부분 더 많은 자금과 시간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주어진 조건과 자원 안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데 탁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뤄야 했던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죠. 독일 출신 기술자문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 기술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 제품의 품질과 내구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중동 환경에서 20년, 30년을 견딜 수 있는지 증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심지어 싸구려 전자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어떻게 사막에서 천년 도시를 건설할 수 있겠느냐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례함에 회의실이 술렁이는 동안 저는 침착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더 공유했습니다. 서구 기업이 설계한 네옴시티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유럽 도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지만 사막의 고온 환경에서는 유기물 분해 속도가 완전히 달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사례를 보여주었어요. 반면 한국 기업은 중동 특유의 음식물 쓰레기 특성과 기후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시스템을 이미 개발했고 두바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건설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동안 프랑스 출신 컨설턴트는 계속해서 코웃음을 치며 혼잣말로 동양인들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아직도 우리 기술을 배우러 오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한국의 모듈식 건설 방식과 자동화 기술이 어떻게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특히 극한 기후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건설 로봇 기술이 사막 환경에 얼마나 이상적인지를 차분히 설명했어요.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중동에서 성공적으로 완료한 대형 프로젝트들을 연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바라카 원전과 쿠웨이트의 무바라크 알 카비르 항만, 그리고 카타르의 루사일 스마디움 같은 프로젝트들이 모두 납기를 준수하고 예산 내에서 완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죠.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두 갈래로 나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구 컨설턴트들은 마치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당한 것처럼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고, 일부는 여전히 한국 기술을 동양의 값싼 대안 정도로 치부하며 무시했어요. 반면 사우디 관료들은 놀라움과 강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재무 담당 위원은 제가 제시한 비용 절감 가능성에 눈을 빛내며 구체적인 숫자를 요청했죠. 질의응답 시간에 영국 컨설턴트가 마지막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술에 검증되지 않은 위험성을 과장하며 서구의 오랜 경험과 실적을 내세웠어요. 한국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마치 검증된 비행기를 두고 시험 비행 중인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라며 새로운 접근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리는 순간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방식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회의실에 모여있지 않을 겁니다. 3년이 지났지만 네옴시티는 여전히 사막의 모래 위에 그려진 청사진에 불과합니다. 현재 접근법의 한계는 이미 명확하게 드러났고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검증된 비행기라고 주장하시지만 그 비행기는 지금 이륙하지도 못하고 활주로에 멈춰 있습니다. 제 마지막 말에 회의실이 잠시 침묵에 빠졌고 이어서 사우디 관료들은 서로 분주하게 무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며칠 후 압둘라 박사가 저를 따로 불러 최고위원회 관리들이 따로 프리젠테이션을 요청했다고 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한 미래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들떴고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했죠. 며칠 뒤 회의실에 들어서자 왕세자의 측근들과 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이전 회의와는 달랐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진지한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미래도시계획단의 수장인 압둘 아지즈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과 같은 자원 빈국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이 사우디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흑백 사진들을 띄웠어요. IMF 구제금융을 받으며 국가적 위기에 처했던 암울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로부터 불과 5년 후의 모습으로 넘어갔죠. 세계 IT 강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화려한 모습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그토록 짧은 시간에 그런 극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 그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면 무슨 비결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이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국가적 회복 탄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위기 상황에서 R&D 투자를 줄일 때 한국은 오히려 이를 확대했다고 말했어요. 이 과감한 결정이 이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토대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세자의 경제 고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사례가 마치 불사조처럼 재에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 같다고요. 그는 특히 정부와 기업 시민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했는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대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도 한국은 녹색 성장 전략을 과감히 추진했다고 설명했어요. 이에 계획단의 한 젊은 사우디 임원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긴축 정책을 펼치던 시기에 어떻게 그런 과감한 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고요. 저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 한국의 DNA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오직 사람의 힘과 지혜에 의존해 성장해 왔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데 능숙하다고 설명했어요. 환경부 장관이 코로나19 위기 당시 한국의 대응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우디도 많은 자금을 투입했지만 효과적인 통제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한국의 성공 요인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저는 곧바로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K방역 모델을 슬라이드로 보여드렸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를 희생하는 봉쇄 조치를 취할 때 한국은 혁신적인 기술로 다른 길을 찾아냈다고 설명했어요. 신속한 진단키트 개발과 모바일 기반 추적 시스템,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같은 창의적인 솔루션들이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한 비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혁신부 차관이 감탄하며 다른 사례가 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특히 최근의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적응력을 소개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신속하게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러한 위기 대응 능력은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 건설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매우 중요한 자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한국의 신속한 적응력이 인상적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환경과 문화는 한국과 너무 다른데 이런 방식이 실제로 네옴시티에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저는 2016년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겪었던 도전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지 상황에 맞게 접근법을 조정하는 유연성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현지 인력과 협력하며 사우디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건설부 장관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실제로 사막 환경에서 검증된 적이 있는지, 특히 네옴시티와 같은 극한의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증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자신감 있게 바라카 원전 건설 사례를 슬라이드로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와 비슷한 사막 환경에서 원자력 발전소라는 극도로 복잡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정밀도가 요구되는 시설이며, 이런 성공 사례는 네옴시티에도 한국의 접근법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감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압둘 아지즈 박사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사례들이지만 한국의 이런 위기 대응 DNA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온 지정학적 환경,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일어나 산업화를 이룬 경험, 그리고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던 필요성이 결합되어 독특한 문제 해결 방식을 발전시켰다고 말했어요. 기술혁신부 장관이 특히 흥미로워하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우디 프로젝트들이 종종 지연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의 신속한 실행력이 어떻게 가능한지 물었어요.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서구에서는 종종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만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인 경쟁력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이 네옴시티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설명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의 위기 대응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폭발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오히려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했는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반도체 부족 상황에서 어떻게 생산 차질을 최소화했는지 등의 사례였어요. 이러한 기업들의 위기 대응 능력이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지 강조했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IMF와 코로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위기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진 한국의 회복력은 도전적인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압둘 아지즈 박사가 저를 따로 불러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한국의 접근법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왕세자에게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한국의 능력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리야드 야경을 바라보며 오늘의 발표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우디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하게 왕실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저의 보고서와 발표 내용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 네옴시티 프로젝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에게 그 태스크포스의 공동 책임자 역할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과 위기 대응 능력이 사우디의 미래 도시 건설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국인이 이사 오자 영국의 한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단체로 몰려가 한국인들은 제발 떠나달라며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얼마 후 이웃들의 강한 반대 속에 이사온 한국 가족이 단 몇 달 만에 동네의 모든 편견을 깨부수고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들을 반기지 않았지만 이 가족의 어린 딸이 보여준 놀라운 행동은 마을 전체를 감동시켰는데요. 대체 이 한국 가족이 어떻게 마을의 영웅이 돼버린 건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국 코츠월드의 전원 마을에서 남편 데이비드와 7살 딸 소피와 함께 살고 있는 에밀리예요. 우리 마을은 마치 동화책에서 나온 듯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죠.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벌꿀색 석조 주택들이 늘어서 있고 푸른 초원이 끝없이 펼쳐진 곳이에요. 이곳에서의 삶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져요.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에 눈을 뜨고 창밖으로는 안개에 쌓인 언덕들이 보이죠. 마을 사람들은 전통을 무척 중요하게 여겨서 새로운 것들을 크게 반기지 않아요. 외부인들에게도 조심스러운 편이고 서로 간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곳에 정착하게 된 건 순전히 소피 때문이었어요. 런던의 복잡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벗어나 아이가 자연과 함께 자라길 바랐거든요. 남편 데이비드는 런던과 코츠월드를 오가며 일을 하지만 저와 소피는 이곳의 여유로운 삶에 푹 빠져 있답니다. 마을에서는 매주 토요일 아침 작은 장이 열려요. 신선한 유기농 채소와 갓 구운 빵 그리고 지역 특산품들이 즐비하죠. 소피는 특히 꿀 파는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항상 소피에게 작은 꿀사탕을 하나씩 건네주시거든요. 이런 따뜻한 정이 있어 더욱 마음에 드는 동네예요. 하지만 이곳에서 살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마을의 불문율이에요. 새로 이사 온 주민이라도 스스로 알아서 이 규칙들을 익혀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일요일 오후에는 정원 관리를 하면 안 되고 저녁 8시 이후엔 피아노 연주도 금지되어 있죠. 이런 규칙들이 처음엔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이해가 돼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의 분위기를 지키기 위해서니까요. 소피는
마을의 유일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빅토리아 시대에 지어진 붉은 벽돌 건물이 무척 인상적이죠. 학교에서는 전통적인 영국식 교육을 중시해서 예절 교육부터 시작한답니다. 우리 집은 마을 광장 근처에 있는 300년 된 석조 주택이에요. 겨울이면 조금 춥긴 하지만 두꺼운 벽이 주는 아늑함이 있죠. 봄이면 정원에 수선화가 피고 여름이면 장미가 만발해요. 소피는 이 정원에서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하죠. 물론 저녁 식사 시간 전까지만요. 저녁 식사는 가족이 함께 모여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이렇게 전통과 품위를 중시하는 마을에서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졌어요. 아침에 빨래를 널 때도 이웃집 창문을 의식하게 되고 소피가 정원에서 너무 크게 웃지 않도록 주의를 주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제 모습이 지나치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곳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지키는 것도 주민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은 왕리화와 장웨이펑 부부가 이사 오면서 깨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새로운 이웃의 등장을 반가워했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도 아이들 교육에 좋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오산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아들 장웨이안에게서 시작됐어요. 소피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이야기를 했죠. 장웨이안이 친구들의 장난감을 빼앗고 누가 말리면 주먹을 휘두른다고요. 처음엔 단순한 말썽이려니 했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학교에선 거의 매일 장웨이안과 관련된 사건이 터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도시락을 가져가 먹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바닥에 던지기도 했어요. 체육 시간에는 축구공을 일부러 여자아이들의 얼굴을 향해 차서 다치게 했죠. 급기야 교무실에서 선생님의 지갑을 훔치다 적발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더 큰 문제는 부모의 태도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부모를 불러 상담을 하려 해도 그들은 늘 바쁘다며 피했어요. 겨우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게 문화적 차이 때문이라며 변명했죠. 심지어 영국 아이들이 자신의 아들을 따돌리고 있다며 역으로 항의를 하기도 했어요. 학부모회에서도 이 문제가 자주 거론됐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를 무서워한다고 호소하는 부모들이 늘어났어요. 저도 소피가 걱정돼서 등하교 때 꼭 데려다주고 데려왔죠. 하지만 왕리화는 학부모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대신 SNS에 자신의 아들이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며 피해자인 척 했습니다. 장웨이안의 폭력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한 번은 과학 실험 시간에 개구리 해부를 하는데 실험용 칼로 다른 아이들을 위협했다고 해요. 선생님들도 이제는 그를 제지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죠. 그런데도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제대로 된 교육으로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피가 학교 화장실에서 장웨이안을 마주쳤다고 해요. 그날 소피는 온몸을 떨며 집에 돌아왔죠. 장웨이안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했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학교와 경찰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어요. 다행히 다른 학부모들도 동참해 주었죠. 하지만 장웨이펑 부부는 오히려 저희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지 보여주겠다면서 변호사까지 내세웠죠. 물론 학교는 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절차대로 경고장을 보내고 학부모 상담을 시도했죠. 하지만 장웨이안의 부모는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학교에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간혹 상담에 응하더라도 그들의 태도는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아들의 행동이 잠시 잠잠해지는가 싶다가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곤 했죠. 마치 고무줄처럼 잠깐 늘어났다가 더 세게 튕기는 것 같았어요. 학부모들의 수많은 민원으로 지역 아동 보호 서비스도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장웨이안의 문제 행동이 가정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부모에게 상담과 가족 중재 프로그램 참여를 권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죠. 결국 법적 개입까지 고려하게 되었어요. 결국 학교는 장웨이안을 PRU라고 하는 대한교육센터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PRU는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소수 정예로 아이들을 관리하며 학업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이나 대인관계 기술도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장웨이안이 PRU로 가게 된 후 학교는 거짓말처럼 평화로워졌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소피도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됐죠.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청원서를 제출했어요. 장웨이안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모두가 그 평화로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 마을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특히 아시아계 가정에 대한 편견이 생기게 됐죠. 전에는 없던 일이에요. 우리 마을은 늘 조용하고 평화로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이웃을 맞이할 때마다 혹시나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됐죠.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PRU에서는 장외이안의 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전문 상담사들이 붙어서 그의 분노 조절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고 했죠. 하지만 그 집 부부가 전혀 협조를 하지 않으니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 시스템과 지원 제도가 있어도 부모가 협조하지 않고서는 아이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게 웨이안을 잊어갈 무렵 더 큰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해요. 마을 우체부 피터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다니며 소식을 전했죠. 메이플 가든 12번지에 한국 가족이 이사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마을 전체가 마치 쓰나미가 몰아친 것처럼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아침 산책을 하던 주민들이 길에서 모여 수군거렸고 텃밭에서 일하던 노부부도 호미를 놓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특히 장외이안 사건을 직접 겪은 학부모들의 반응이 거셌어요. 마을 카페에 모인 엄마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신들의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예 등교를 거부하게 하자는 극단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죠.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소피가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또다시 그런 일을 겪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밤에는 장외이안에게 위협당하던 소피의 악몽이 다시 시작될까 걱정됐고 낮에는 새로 올 아이가 혹시 소피의 반에 배정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고민이 들었어요. 정말 모든 아시아 가정을 하나의 잣대로 판단하는 게 옳은 걸까요? 마을의 이런 태도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장외이안에게 엄청 당했던 터라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어요. 게다가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어요. 헬렌과 마가렛을 주축으로 한마을 질서 수호대라는 이름의 모임이 결성됐고 5명의 주민들이 한나 씨의 집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고 해요. 그들은 마치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처럼 한나 씨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며 이 동네는 당신 같은 사람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 순간의 한나 씨의 반응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분노하거나 두려움에 떨었을 텐데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고 해요. 오히려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녹차와 직접 만든 떡을 대접하면서 자신들도 이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진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한나 씨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대요. 런던의 번잡한 도시를 떠나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마을의 전통과 평화로운 분위기 때문이었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딸 수아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한나 씨의 진정성 있는 태도는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씩 누그러뜨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헬렌은 한나 씨가 건넨 녹차의 맛과 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떡의 은은한 달콤함도 마음에 들었다고 했죠. 다음날 열린 주민회의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처음에 강경한 입장은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결국 일단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죠. 물론 여전히 경계하는 시선이 많았지만 적어도 노골적인 반대는 수그러들었어요. 저는 한나 씨의 대응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적대적인 방문객들을 마주하고도 차분함을 잃지 않은 모습이 대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말처럼 모든 가정이 평화로운 삶을 원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았죠. 결국 주민들은 한나 씨 가족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여전히 불안감은 있었지만 적어도 장외이안의 가족과는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모두의 우려와 달리 한나 씨의 딸이었던 수아의 등교 첫날은 놀라웠어요. 수아는 영어가 서툴렀지만 환한 미소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갔고 한국에서 가져온 예쁜 스티커를 나눠주며 금세 반 친구들과 가까워졌죠. 소피도 처음엔 긴장했지만 수아가 건넨 반짝이는 별 스티커에 마음이 열렸다고 해요. 수아는 수학 시간에 어려움을 겪는 소피를 도와주었고 미술 시간에는 서로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수아의 리더십이었어요. 환경 프로젝트 주간이 다가왔을 때 반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수아를 리더로 뽑았죠. 수아는 마을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아이디어가 참신했어요. 수아는 매주 토요일마다 반 친구들과 함께 마을 공원과 강가에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지만 점점 다른 반 아이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줍는 쓰레기의 종류를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보호 계획을 세웠죠. 더 놀라운 건 수아가 제안한 에코 포인트 시스템이었어요. 쓰레기를 주워올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나무 심기에 사용하자는 아이디어였죠. 아이들은 이 게임 같은 활동에 열광했고 선생님들도 이 창의적인 접근법에 감탄했습니다. 소피는 매일 저녁 수아와의 활동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은 수아가 가져온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고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열정은
곧 학부모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마을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더욱 깨끗해졌고 공원에는 아이들이 직접 심은 꽃들이 피어났죠. 주민들은 등교길에 쓰레기를 줍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짓게 됐습니다. 수아의 프로젝트는 학교 신문에도 소개됐어요. 교장 선생님은 전교 조회에서 수아와 친구들의 노력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도 수아의 프로젝트를 적극 지지해 주셨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수아가 모은 에코 포인트로 첫 번째 나무를 심을 때였어요. 그날 많은 주민들이 모여 아이들의 성과를 축하해 주었죠. 누군가는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준비해왔고 또 다른 이는 직접 구운 쿠키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 주민들의 인식이 싹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침 산책을 할 때마다 수아와 친구들이 심은 나무들을 보며 미소 짓게 되어 처음에 가졌던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아는 우리 마을의 단순히 깨끗한 거리만이 아닌 따뜻한 마음도 가져다 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알 수 있어요.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우리 모두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아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한국식 교육에 대한 관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스스로 준비하는 수아의 모습, 공부할 때의 집중력 그리고 어른들을 대하는 예의 바른 태도까지 모두가 신기해했죠. 처음으로 열린 학부모 모임에서 한나 씨는 한국의 교육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책임감 교육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작은 일부터 책임지게 하고 그것을 잘 해냈을 때 충분히 칭찬해주는 방식이었죠. 한나 씨는 수아가 매일 아침 자신의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계속된 연습으로 지금은 완벽하게 해낸다고 했죠. 책상 정리부터 옷 깨기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다고 합니다. 협력 중심 놀이도 흥미로웠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함께 노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요. 수아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전통 놀이를 소개했는데 그 중에서도 공기놀이가 특히 인기를 끌었죠. 처음에는 다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과연 이런 교육 방식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소피도 수아의 영향을 받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 침대를 정리하고 책가방도 챙기더라고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죠. 숙제도 미루지 않고 그날 해내는 습관이 생겼어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아가 보여준 책임감 있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교실에서도 서로 돕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해요. 학교 선생님께서도 모두들 수아를 따라 많이 달라졌다고 칭찬하셨죠. 수아가 하면 뭐든 다 따라하려고 하니 점심시간까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수아는 도시락을 깔끔하게 먹은 뒤 항상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는데 친구들도 이런 모습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변화가 느껴지자 학부모회에서는 한나 씨를 다음 학부모 모임에도 나와달라고 부탁했고 한나 씨의 교육 방법을 더 집요하게 물어봤죠. 한나 씨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똑똑한 아이보다 바른 아이로 키우기라는 교육 철학을 설명했죠. 이제는 부모들이 진지하게 귀 기울이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수아가 보여준 리더십은 한국식 교육의 장점을 잘 보여주었어요. 환경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책임감과 협동심은 분명 가정교육의 영향이 컸죠. 이제는 학부모들이 먼저 한나 씨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죠. 처음에 냉담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가족에 대한 편견도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들이 우리 마을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죠. 오히려 그들의 존재가 우리 마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도 잠시 충격적인 소식이 마을을 뒤흔들었어요. PRU 프로그램을 마친 장웨이안이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죠. 교장 선생님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PRU에도 다녀왔고 원칙에 따라 바로 아이를 퇴학시킬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모든 아이에게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며 웨이안의 복귀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웨이안의 행동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았죠. 특히 수아와 그녀의 친구들을 집중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프로젝트로 주목받는 수아를 질투하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수아의 필통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엔 소피의 도시락이 없어졌죠. 아이들은 웨이안을 의심했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웨이안이 자신의 사물함에 훔친 물건들을 숨기는 것을 목격했어요. 공원에서의 사건은 더 심각했어요. 수아와 친구들이 쓰레기를 줍고 있을 때
웨이안이 나타나 모아둔 쓰레기를 일부러 다시 흩뿌렸죠. 아이들이 말리자 웨이안은 소피를 밀쳐 넘어뜨렸고 무릎에 상처가 나고 말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발표회 준비 때였습니다. 수아와 친구들은 환경 보호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웨이안은 연습하는 교실에 들어와 의도적으로 소음을 내고 발표 자료를 망가뜨렸죠. 수아는 놀랍게도 화를 내는 대신 웨이안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어요. 힘으로는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 없다며 함께 활동하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웨이안은 수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아는 놀라운 인내심을 보여줬어요. 어른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웨이안의 적대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웨이안이 수아의 과학 프로젝트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한 달 동안 정성껏 키운 식물 실험이었는데 모든 화분을 땅에 내던져버렸죠. 수아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왜 이럴 때 한나 씨가 나서지 않는지 궁금했어요. 다른 부모들은 웨이안이 자신의 아이에게 조금의 해라도 가하면 바로 학교에 전화하고 난리가 나는데 왜 한나 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더 심각한 건 웨이안의 부모님 태도였어요. 상담을 요청해도 늘 바쁘다며 피했고 아들의 행동에 대해 항상 변명거리를 만들었죠. 심지어 수아가 자신의 아들을 고의로 자극한다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점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아이들은 웨이안을 피해 다녔고 복도에서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수아의 환경 프로젝트도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쓰레기를 주우러 나갔다가 웨이안을 마주칠까봐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늘어났거든요. 교사들도 난감해했어요. 웨이안의 행동은 분명 문제였지만 PRU에서 돌아온 아이를 또다시 내보내는 건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했죠. 대신 웨이안에게 특별 상담을 제공하고 수업 중 별도의 도우미를 배정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매일 밤 아이들은 불안에 떨며 잠들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밝은 모습이 아니었죠. 마침내 모든 것이 폭발한 건 학교 환경 박람회 전날이었어요. 수아와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마지막 발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죠. 웨이안이 갑자기 들이닥쳐 준비해둔 포스터들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번에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수아와 친구들이 한마음으로 뭉쳤죠. 소피가 선생님을 부르러 갔고 다른 친구들은 수아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서서 웨이안을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기로 한 거예요. 웨이안은 더욱 흥분해서 의자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수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웨이안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때 웨이안이 수아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다행히 선생님들이 제때 도착했어요. 웨이안의 폭력적인 행동을 직접 목격한 선생님들은 즉시 교장실로 향했죠. 이제는 더 이상 눈 감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긴급 교직원 회의가 소집됐고 결국 웨이안의 즉각적인 퇴학이 결정됐습니다. 이번에는 학부모들도 강경하게 나섰어요. 왕리화 가족에게 동네를 떠나라는 요구가 쏟아졌죠. 하지만 왕리화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종차별이라며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했죠. 변호사를 내세워 학교와 주민들을 위협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민들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마을 변호사가 나서서 웨이안의 폭력 사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피해 학생들의 진술도 모았어요. 왕리화의 협박이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SNS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났죠. 결정적으로 수아와 친구들이 찍은 동영상이 공개됐어요. 웨이안의 폭력적인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제는 왕리화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학교는 공식적으로 웨이안의 퇴학을 통보했고 교육청도 이 결정을 지지했어요. 주민들의 항해 방문이 계속되자 결국 왕리화 가족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전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나 씨가 혼자 왕리화의 집을 찾아간 거죠. 모두가 만류했지만 한나는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따뜻한 차와 직접 만든 떡을 들고 갔어요.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처럼 말이죠. 왕리화는 문을 열어주긴 했지만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나는 아이의 행동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부모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아이도 변할 수 없다고 했죠. 웨이안의 문제 행동도 결국 부모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왕리화가 비아냥거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한나가 진심을 다해 이야기하자 조금씩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특히 한나가 자신의 실수와 고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자 왕리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나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웨이안의 문제를 인정하고 함께 해결하려 노력한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했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순간 왕리화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듯 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쌓아온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 웨이안이 갑자기 방에서 나와 엄마의 옆에 섰습니다. 그 순간 왕리화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어요. 아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다시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는 마지막으로 부모의 용기가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왕리화는 이미 등을 돌린 뒤였죠. 결국 변화의 기회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왕리화 가족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마을을 떠났어요. 이삿짐 차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가슴 깊숙이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한나의 마지막 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화를 시도하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비록 결과는 실패했지만 한나의 진심 어린 노력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지금도 가끔 한나는 웨이안을 생각한다고 해요. 어쩌면 그날 밤의 대화가 언젠가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왕리와 가족이 떠난 후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민들은 한국 가족과 중국 가족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죠. 수아가 보여준 용기와 리더십 그리고 한나의 성숙한 대처는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수아가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모습은 잊을 수가 없어요. 폭력 대신 대화를 선택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친구들과 뭉쳐 서로를 보호했죠. 한나 역시 마지막까지 왕리화와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실패했지만 그녀의 진정성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한국 가족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보였던 편견과 차별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죠. 한나는 오히려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며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한나가 이웃들을 초대해 한국 음식을 대접하기 시작했죠. 김치를 직접 담그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떡볶이 파티를 열기도 했어요. 특히 불고기는 주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아도 친구들에게 한국의 전통 놀이를 소개했어요. 운동장에서는 매일 윷놀이가 벌어졌고 제기차기는 아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심지어 어른들도 함께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축제는 그 정점이었어요. 한나와 수아는 한국 문화체험 부스를 열었죠. 한복 입어보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전통놀이와 음식을 준비했어요. 주민들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수아가 준비한 공연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 무용을 선보였는데 관객들의 호응이 대단했죠. 우아한 동작과 화려한 한복의 조화는 모두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어요. 주민들은 한 명씩 일어나 한국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처음에 편견을 부끄러워하며 이제는 진정한 이웃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죠. 수아도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자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더욱 따뜻한 곳이 되었어요. 이어서 들려드릴 사연은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을 쫓아내며 다신 오지 말라며 화를 내는 남성의 이야기입니다.